사람들은 송구하옵니다. 그녀가 소척은 사내를 따를 수 가려받는다고 없습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녀가 가린 것은 태어날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누군가 반드시 입을 막으러 올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한복판, 그러니까 지금의 종로 어디쯤 되는 그 자리에 한때 화월루라는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마렵, 해방을 불과 몇 해 앞둔 그 시절의 일입니다. 세상은 어수선했고 사람들은 내일을 가늠할 수 없었으며 그 틈바구니에서 권력을 쥔 자들은 더욱 단단히 제 욕심을 채우던 때였습니다. 화월루는 그 일대에서 손꼽히는 기방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생집 하면 을의 붉은 비단과 비파 소리, 그윽한 향내와 여인네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그곳은 무대이자 감옥이었고 저울 위에 올려진 고깃덩어리 같은 삶이었습니다. 화월루에는 20명 남짓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5부터 30 중반까지 다양했는데 하나같이 아침이면 얼굴에 하얀 분을 바르고 입술에 연지를 찍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대로 말입니다. 기생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루를 닦고 방을 정돈하고 손님이 올 방에 이불을 개어 장롱에 넣고 다시 꺼내 펴고 담뱃재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오전 내내 춤과 노래를 연습해야 했고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화장을 고쳐야 했으며 저녁이 되기 전에는 손님 맞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어야 했고 손님이 술잔을 권하면 받아야 했으며 손님이 손을 뻗으면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누군가는 방으로 끌려갔고 누군가는 그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 반복 속에서 여인네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화월루를 드나드는 손님들은 대부분 권세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는 관리들, 일본군 장교들, 조선인이면서도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친일파들, 그리고 돈 많은 상인들이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의젓한 얼굴로 세상을 호령하다가도 밤이 되면 이곳에서 본색을 드러냈고 술에 취해 여인네들을 함부로 대했으며 때로는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기생들은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견디지 않으면 당장 내일 거리로 쫓겨날 터였고 거리로 나가면 살아갈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기생집 주인 마님의 눈초리였습니다. 마님은 날마다 기생들을 훑어보며 누가 살이 쪘는지, 누가 피부가 거칠어졌는지, 누가 손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는지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가차없이 벌을 내렸습니다. 밥을 굶기거나 매를 때리거나 아예 방에 가둬버리기도 했습니다. 기생들은 그렇게 늘 평가받는 삶을 살았고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채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이 화월루에 월선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26살이던 월선은 화월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 중 하나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허리가 가늘었으며 얼굴은 달빛처럼 희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춤을 추면 나비가 나는 듯했고 노래를 부르면 새가 우는 듯했으며 말을 하면 물이 흐르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손님들은 월선을 보고 싶어 화월루를 찾았고 월선의 손을 잡고 싶어
돈을 썼으며 월선의 밤을 사고 싶어 권세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월선의 속마음까지는 살 수 없었습니다. 월선은 언제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늘 순종하는 듯 했지만 실은 한치도 마음을 열지 않았으며 밤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겼지만 영혼만은 어딘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을 두고 차가운 미인이라 했고 혹자는 얼음 같은 계집이라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여우 같은 년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월선의 눈빛 깊은 곳에 응어리진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월선이 화월루에 온 것은 14살 때였습니다. 월선의 본명은 따로 있었지만 이곳에 오면서 그 이름은 버려야 했고 대신 월선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월선은 원래 평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았는데 월선이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고 그 이듬해에 어머니마저 홍역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선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말만 할 뿐 아무도 월선을 거두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여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40 남짓 되어 보였고 옷은 화려했으며 말씨는 달콤했습니다. 그 여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살 길 없는 계집아이들을 찾았고 월선을 보자 눈빛이 빛났습니다. 여자는 월선에게 따라오면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글도 배울 수 있으며 예쁜 옷도 입을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14살 월선은 그 말을 믿었고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고 여자의 손에 이끌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화월루의 문을 들어섰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팔려왔다는 것을, 이제 다시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이곳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 몇 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월선은 춤도 노래도 몰랐고 기생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했고 맞으면 울었으며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월선은 변해갔습니다. 울음을 그쳤고 웃음을 배웠으며 제 몸을 지키는 법을 익혔습니다.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적어도 제 영혼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월선은 하나씩 깨달아갔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룰 수 있는지,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서부터 거부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월선은 영리했고 눈치가 빨랐으며 무엇보다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월선은 화월루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받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화월루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도 숨겨진 일들이 많았습니다.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기생을 끼고 노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풍경이었고 그 이면에는 돈과 권력과 비밀이 오가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화월루의 주인 마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마님이라 부르던 여인은 단순히 기생집을 운영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마님은 이곳을 찾는 권력자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관리했으며 때로는 그것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화월루에는 두꺼운 장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손님 명단과 수입 지출을 기록한 평범한 장부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누가 언제 왔고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으며 무슨 거래를 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총독부의 어느 관리가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을 일본군에 넘긴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어느 사업가가 군남 물자를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 얼마를 챙겼는지, 어느 조선인 경찰이 동족을 고문하며 얼마의 뇌물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마님은 그 장부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고 철저히 숨겼으며 때로는 그것을 꺼내 보이며 권력자들을 길들였습니다. 월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마님이 일부러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마님은 월선을 불러 자기 방에 앉혔고 찻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영리한 아이라는 건 내가 잘 안다. 이 집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있어야 하고 입이 무거워야 하며 무엇보다 어디까지 알아야 하고 어디까지 모른 척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날 밤 정마님은 월선에게 장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마님은 말했습니다. 이 집에 오는 사내들은 밤에는 호색한이지만 낮에는 권력자이고 그들이 이곳에서 벌이는 일들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것들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신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말입니다. 월선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곳은 그저 기생집이 아니라 비밀의 거래소였고 기생들은 단순히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파는 존재였으며 그 침묵의 대가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화월루에는 월선보다 3살 어린 기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춘애였습니다. 춘애는 월선처럼 영리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씨가 착했고 얼굴이 예뻤으며 무엇보다 순진했습니다. 춘애는 이곳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손님들을 대할 때마다 두려워했으며 밤이 되면 자주 울었습니다. 월선은 그런 춘애를 안쓰럽게 여겼고 가끔 위로해 주었으며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조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춘애는 월선을 언니처럼 따랐고 월선만 있으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으며 때로는 월선의 방에 몰래 찾아와 함께 잠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매 같은 정이 생겼고 그 정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애가 임신을 했습니다. 춘애는 처음에는 자기가 임신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몸이 안 좋고 속이 메스꺼운 줄로만 알았는데 달거리가 2달째 끊기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춘애는 겁에 질렸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애는 울면서 월선을 찾아왔고 월선은 춘애를 안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월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실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월루에서는 기생이 임신을 하면 반드시 지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정마님은 그런 일이 생기면 약을 구해주거나 아니면 뒷골목의 산파를 불러 처리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생들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춘애는 달랐습니다. 춘애는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누구의 씨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이니 지우고 싶지 않다고 어떻게든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월선은 춘혜를 말렸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춘혜에게도 아이에게도 불행일 뿐이라고, 차라리 지금 지우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춘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혜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자랐고 세상에 혈육이라곤 하나 없었으며 그래서 더욱 뱃속의 아이가 소중했습니다. 춘혜는 결국 정마님에게 아이를 낳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마님은 춘혜를 차갑게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연민 같은 것은 없었으며 오직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정마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춘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혜는 그간 수많은 손님을 받았고 아이가 누구의 씨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정마님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알겠다. 낳아라. 대신 아이를 낳으면 너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 춘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마님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춘혜가 아이를 낳고 나면 절대 이 집을 살아서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월선은 춘혜에게 다시 한번 지우라고 애원했지만 춘혜는 듣지 않았습니다. 춘혜는 배가 불러오는 동안 손님을 받지 않았고 뒤편의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정마님은 춘혜에게 밥은 주었지만 말은 걸지 않았고 다른 기생들도 춘혜를 피했습니다. 마치 춘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오직 월선만이 가끔 춘혜를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먹을 것을 챙겨 주었으며 배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춘혜는 그런 월선에게 고마워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언니 이름을 따서 지어주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으며 어쩌면 자기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초여름밤 춘혜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가 불려왔고 춘혜는 밤새 비명을 질렀으며 동이틀 무렵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춘혜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이를 안았고 울면서 웃었으며 이제 살 이유가 생겼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마님이 춘혜의 방에 들어왔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춘혜는 거부했지만 정마님은 강제로 아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춘혜는 울부짖으며 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춘혜는 제 방에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춘혜가 스스로 목을 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목에 난 자국이 목을 맨 흔적과는 달랐고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만 창문은 열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춘혜의 눈빛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춘혜의 시신은 그날 밤 조용히 치워졌고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으며 화원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날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웃고 떠들었고 기생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으며 술잔은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춘혜의 마지막 눈빛을, 춘혜가 안고 있던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춘혜의 방에서
풍기던 죽음의 냄새를 말입니다. 월선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만약 임신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춘혜와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춘혜가 죽고 난 뒤 월선은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더욱 차갑고 텅 빈 것이 되었으며 손님들을 대할 때도 예전보다 더 능숙해졌지만 동시에 더 냉정해졌습니다. 월선은 이제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감정은 약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절대로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월선은 나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손님들과의 관계에서 최대한 조심했고 몸을 지키는 방법을 익혔으며 때로는 약을 구해 미리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내들은 강압적이었고 거부하면 폭력을 휘둘렀으며 월선이 아무리 조심해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월루에 새로운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일본군 장교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나카 대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나카는 조선 총독부 경무국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였고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고 고문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다나카는 화월루에 자주 드나들었고 올 때마다 월선을 찾았으며 월선을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나카는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거칠게 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조용히 월선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다나카의 눈빛에는 계산이 있었고 그 말투에는 권력이 배어 있었으며 그가 월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소유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월선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군인이 되었고 조선에 파견되어 이곳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으며 조선인들이 얼마나 다루기 힘든 민족인지를 날마다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월선 같은 조선 여인은 아름답다고 순종적이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구석이 있다고 자기는 월선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월선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순종적이라고요. 신비롭다고요. 이 사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월선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살기 위해서이고 신비로워 보이는 건 제 마음을 철저히 숨기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월선은 이 사내가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나카는 몇 달 동안 화월루를 드나들며 월선을 독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월선을 부를 수 없었고 정마님도 다나카의 권세를 두려워해 감히 거역하지 못했으며 월선은 날마다 다나카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나카는 월선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첩으로 삼겠다고, 이 기생집에서 빼내어 자기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아이를 낳으면 일본으로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선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기생들이라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기생집을 벗어날 수 있고 권력자의 첩이 될 수 있으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월선은 달랐습니다.
월선은 그 제안의 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원하는 것은 월선이 아니라 월선의 몸이었고,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월선을 완전히 묶어두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일본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월선을 고향에서 영영 떼어놓아 도망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월선은 춘혜를 떠올렸습니다. 춘혜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그리고 춘혜가 왜 죽어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월선은 다나카에게 대답을 미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는 흔쾌히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기는 월선을 기다릴 수 있다고, 월선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강요가 섞여 있었고,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했고,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했으며,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이를 낳는 순간, 자기도 춘혜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그 아이는 다나카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불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무렵 월선은 정마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마님은 월선을 불러 차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다나카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냐고, 이곳을 떠날 생각이냐고 말입니다. 월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마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마님은 잠시 월선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카는 위험한 사내다. 겉으로는 신사처럼 굴지만 속으로는 무엇을 꾸미는지 알 수 없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자다. 내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잠시는 편할지 몰라도 결국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거절하면 그 역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월선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받아들여도 위험하고 거절해도 위험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마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내들은 모두 비밀을 가지고 있다. 다나카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뒷거래를 하기도 한다. 정보를 팔고 밀고자를 관리하며 그 과정에서 돈을 챙긴다. 내가 가진 장부에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 다나카가 언제 누구를 만났고 얼마를 받았으며 어떤 거래를 했는지 말이다. 월선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정마님이 왜 그 장부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 장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 장부는 권력자들의 목줄이었고 동시에 정마님의 목숨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장부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파멸할 것이고 반대로 그 장부를 노리는 자들도 많을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부를 이용해 다나카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정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부를 꺼내는 순간 우리 모두가 위험해진다. 다나카뿐 아니라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권력자들이 적이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없애려 들 것이다. 장부는 마지막 수단이다. 절대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된다. 월선은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자기에게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나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아이를 낳아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춘애처럼 죽거나 아니면 평생 다나카의 통제 아래 살아야 합니다. 거절하면 다나카가 보복할 것이고, 그 보복은 월선뿐 아니라 화월루 전체에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는 것, 아니면 다나카가 월선을 원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천천히, 조금씩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월선은 먼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기만 했지 스스로 마시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날마다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부어올랐고, 피부가 거칠어졌으며,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밤낮 없이 손님을 받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았으며, 밥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자 몸무게가 줄었고, 기력이 떨어졌으며, 병이 자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을 잊기 위해 조금씩 피웠는데, 점점 양이 늘어갔고, 어느새 아편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나카는 월선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고 왜 스스로를 망가뜨리느냐고 다그쳤으며 당장 그만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다나카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돌아서면 다시 술을 마셨고 아편을 피웠으며 제 몸을 학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월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화월루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었지만 이제는 초췌한 모습이 되었고, 전에는 손님들이 다투어 찾던 인기 기생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으며, 전에는 다나카가 독점하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다나카조차 월선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나카는 결국 월선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월루를 찾아와 월선을 불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후회하지 말아라. 나는 내게 기회를 주었지만 내가 거부했다. 이제 너는 내게 아무 쓸모가 없다. 월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체념의 미소였습니다. 월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지를 말입니다. 월선은 건강을 잃었고 미모를 잃었으며 미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월선은 무언가를 지켜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였고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지 않을 자유였으며 무엇보다 춘애처럼 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다나카가 떠난 뒤 화월루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고 기생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으며 술잔은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더 이상 예전의 월선이 아니었습니다. 월선은 이제 화월루에서 가장 값싼 기생이 되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여인이 되었으며 뒷방에 처박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마님은 월선을 못마땅해 했지만 그렇다고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월선이 한때 이 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기생이었고 무엇보다 월선이 알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마님은 월선을 살려두되 감시했고 월선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월선에게는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방이 되었고 일본군은 물러갔으며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화월루도 변했습니다. 간판을 바꾸고 이름을 고쳤으며 이제는 요정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손님들도 바뀌었습니다. 일본인들 대신 미군들이 왔고 친일파 대신 새로운 권력자들이 왔으며 조선 총독부 관리 대신 정부 관료들이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곳은 권력과 돈과 비밀이 오가는 곳이었고 기생들은 여전히 그 틈바구니에서 몸을 팔며 살아갔으며 정마님은 여전히 장부를 관리하며 권력자들의 비밀을 쥐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35살이 되었습니다. 기생으로서는 이미 늙은 나이였고 몸도 망가져 있었으며 아편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았고 대신 어린 기생들의 시중을 들었으며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아름답던 기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술과 아편에 빠져 제 몸을 망친 불쌍한 계집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월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망가뜨렸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선은 정마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정마님은 월선을 자기 방에 앉히고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늙었고 몸이 좋지 않으며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마님은 월선에게 물었습니다. 그 장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장부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텐데 그것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태워버리십시오. 정마님은 놀란 눈으로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비밀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알면서도 태우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부에 적힌 비밀들은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것을 꺼내봤자 새로운 불행만 생길 뿐입니다. 춘애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 것입니다. 차라리 태워버리고 모두 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정마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마님은 장부를 꺼내 월선과 함께 불태웠습니다. 두꺼운 장부가 불길에 휩싸이며 타올랐고 그 안에 적힌 수많은 비밀들이 재가 되어 사라졌으며 권력자들의 죄악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월선은 그 불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그 비밀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춘애의 죽음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정마님은 그로부터 석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월루는 정마님의 조카가 물려받았고 새 주인은 이곳의 이름을 완전히 바꿨으며 옛날 기생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월선도 떠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향은 이미 오래전에 잊혀졌고 가족은 없었으며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월선은 결국 화월루에, 아니,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월선이 죽은 것은 40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밤 월선은
자기 방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장례식도 초라했으며 무덤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한다 해도 그저 술과 아편에 빠져 망가진 불쌍한 기생으로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이 진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지켰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월선은 평생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월선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아이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선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아이가 어떤 운명을 맞을지를 말입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권력자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였고,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증거였으며,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증거였습니다. 춘혜의 아이가 그랬고, 화월루에서 태어난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딘가로 사라졌고, 어떤 아이는 죽임을 당했으며, 어떤 아이는 버려졌고, 살아남은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월선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막을 수 없었고, 이 세상의 구조를 바꿀 수 없었으며, 춘혜를 살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그 아이가 겪을 불행을 막을 수 있었고, 스스로를 망가뜨림으로써 권력자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며, 끝까지 살아남음으로써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증인이었지만, 그래도 월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옳았는지를 말입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화월루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다른 건물이 들어섰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모두 잊혀졌으며, 월선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월선이 지키려 했던 것들이, 월선이 피하려 했던 불행들이, 그리고 월선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이 말입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였고, 권력 앞에서 짓밟힌 목숨들의 이야기였으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침묵의 이야기였습니다. 월선이 피한 것은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사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시대에서 기생의 몸으로 살아가는 한 사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월선이 피한 것은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사랑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거래만 있었고, 권력만 있었으며, 폭력만 있었습니다. 월선이 끝까지 피한 것은 바로 아이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겪게 될 운명이었고, 그 아이를 통해 자기 자신까지 파멸하게 될 미래였으며, 무엇보다 또 다른 생명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내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춘혜는 아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고, 춘혜의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었으며, 단지 비극만 남았습니다. 월선은 그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월선은 선택했습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버리고, 건강을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지켜냈습니다. 태어나지 않을 아이를, 겪지 않을 불행을, 반복되지 않을 비극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월선을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제 몸을 망친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현명했습니다. 월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권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월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권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여자의 몸이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는지를 말입니다. 사내들은 여자를 탐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여자의 삶을 탐냈고 여자의 미래를 담보로 욕망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아이란 그 욕망의 완성이었고 동시에 가장 확실한 족쇄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여자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었고 아이를 통해 권력은 여자를 영원히 묶어둘 수 있었으니까요. 월선은 그 구조를 보았습니다. 춘혜의 죽음 속에서 보았고 사라진 아이들 속에서 보았으며 장부에 적힌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월선은 선택했습니다. 사내들의 욕망이 완성되는 길이 아니라 그 욕망 자체를 끊어내는 길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월선을 두고 실패한 기생이라 했습니다. 한때 가장 빛났지만 스스로 몰락한 여자라 했고 술과 아편에 빠져 인생을 망친 어리석은 계집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을 피하려 했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말입니다. 월선은 끝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지도 못했고 권력을 무너뜨리지도 못했으며 화원루를 불태우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이 자기 몸에서 시작되지 않도록 또 다른 아이가 증거로 태어나 사라지지 않도록 그 고리를 자기 선에서 끊어내는 선택이었습니다. 월선이 끝내 피한 것은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아니었고 삶 그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피한 것은 권력이 아이를 통해 여자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방식, 그리고 그 완성의 끝에 기다리는 파멸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했고 기록되지도 않았으며 역사 속에 이름 하나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여자들처럼 월선은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몫의 비극을 스스로 끊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 시대의 여자가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용기 있는 자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많은 것을 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사람이었다는 것을. 선택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당신이라면 누군가의 선택 속에서 사는 삶과 스스로 선택하는 외로운 삶 중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